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 하이에크 선생님은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다 덜어내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고, 어, 자,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어,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순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두자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니 재화나 서비스에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가격, 시장에서 출현하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입장을 반대하게 되겠죠.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즉 공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개입을 덜어내는, 즉 민영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임금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노동의 임금 하락, 임금 삭감을 규제하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기업주가 함부로 임금을 다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제 역시 덜어내는, 폐지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결국 노동의 공급, 임금, 다양한 재화 서비스 이런 것이 모두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즉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어, 순환, 거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가격 기구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 노동, 임금 이런 것들에 개입해서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게, 혹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어, 낮게 책정을 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 노동력보다 노동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질서에 개입하여 결국은 어,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어, 즉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는, 그래서 생산과 소비, 총 수요와 총 공급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황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영국의 대처 총리가 수용해서 실제 경제정책에 적용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에크는 이러한 시장의 가격 기구에 정부가 일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시장의 질서가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에크 선생님의 입장을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시장의 가격 기구에 정부의 개입을 일제 반대하는 그런 고전적 자유주의, 올드 리버럴리즘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시장의 질서를 개입하지 않는,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교란 현상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지요. 그러면 하이에크 선생님이 볼 때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기준,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이에크 선생님은 정의란,
즉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정의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우리는 경쟁의 출발점을 평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 중요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 경쟁에 참여하는 개인은 게임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갖지요. 그 결과 최선의 노력을 하면 경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기가 힘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여 경쟁의 결과 산출한 업적으로서 이익을 재분배하는 관점은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분배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의 재분배를 포장하면 개인은 경쟁의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규칙과 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질서가 온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정의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이크 선생님은 경쟁의 출발점을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거예요. 즉 기회의 균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 즉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경쟁의 결과 산출된 이 업적을 재분배하는 그러한 방식의 즉 재분배 경쟁의 결과 산출한 업적을 재분배하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의 출발점만 평등하게 즉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적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경쟁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해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을 확보해 주면 그 결과 발생하는 업적에 있어서의 차이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업적을 높이기 위해 즉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경쟁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하이에크 선생님이 말하는 시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 즉 경쟁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 경쟁의 원리, 공정한 경쟁의 원리, 이 하이에크 선생님이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경쟁의 질서는 공정한가?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군요.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니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경쟁의 출발점이 동일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의 출발점이 동일하지 않지요. 즉 정규직 근로자가 100m 달리기 비유하자면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앞선 지점에서 출발하는 게임이에요. 즉 출발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의 균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의 경우 수직적인 종속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소위 후려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합니다. 하청업체는 일감을 얻기 위해 대기업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지요. 하이에크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경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관행은 경쟁의 출발점을 왜곡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를 우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하대하는 이러한 경쟁의 방식은 출발점의 평등,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 그리고
대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재화 상품을 납품하는 하청 기업의 그 납품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 그저 대기업에 소속된 하청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상품에 대한 온전한 가격을 받을 수 없고 받아야 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굴욕적인 관계는 출발점의 평등, 기회의 균등, 기회의 평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시장의 질서, 즉 출발점의 평등,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해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개입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입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이에크 선생님의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케인스와 하이에크 선생님의 경제 이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직면하는 불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케인스와 하이에크 선생님은 국가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시장의 가격 기구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공황 시기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 수요를 확보하는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은 분명 공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지요. 하지만 오일 쇼크 사태에서 케인스 학파의 이론이 직면하는 한계에 비춰볼 때 케인스 이론은 정부의 실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 이후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는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자는 입장인데 시장의 기능,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기만 할 경우에 그 시장의 가격 기구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역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 기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망가뜨리더라. 즉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은 시장의 실패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고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은 정부의 실패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케인스와 하이에크 두 이론 모두 일정한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이 경제 이론이 가지는 한계, 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의 가설에 따르면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둘 경우 생산과 소비가 원만하게 순환하면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 활동에서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결함이 발생하여 생산과 소비, 즉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것이 심화되는 것이 경기 침체, 불황, 공황이라고 그랬죠. 자, 그 결과 재화가 최적의 상태로 분배되지 않고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러한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즉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론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었더니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서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즉 시장의 가격 기구가 생산과 소비의 온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유의미하게 효과 있게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작동을 일으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가격 규모에 맞게 두었더니 생산과 소비 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이고, 즉 시장의 실패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의 실패와 관련한 사례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빈부격차, 불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 거대 자본의 독점화, 공공재 공급의 부족,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맡겨두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실패와 관련해서, 첫째, 시장의 실패와 관련하여 빈부격차를 들여다봅시다.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차지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빈곤한 삶에 직면합니다. 특히 거대 자본을 차지한 사람의 재산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죠. 자, 시장의 경쟁 질서에만 맡겨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빈곤과 낮은 임금에 매몰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칼 폴라니는 시장 경제를 악마의 맷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즉 악마의 맷돌처럼 인간을 갈아 파괴합니다. 자, 시장의 실패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자, 자본주의 시장 질서는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많은 업적을 가져가서 점점 부자가 되겠지만, 능력이 열악한 사람은 아주 적은 업적을 가져가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자본주의의 경쟁 질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빈곤과 생활고 그리고 생존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폴라니의 경우는 이러한 시장 경제의 아주 어두운 측면을 악마의 맷돌이다,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더욱더 빈곤과 생존의 위협으로 몰아서 인간을 갈아 파괴한다. 그래서 악마의 맷돌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었더니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는, 즉 빈부격차의 문제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의 실패와 관련하여 불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들여다봅시다. 자, 전 세계가 석유파동, 즉 오일 쇼크의 타격을 받은 1970년대 중반, 케인스 학파의 개입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직면합니다. 자, 이후 신자유주의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감소시킵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한 규제가 느슨해지자 은행은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리는 주택융자 금리도 하락을 합니다. 자, 시장의 가격 기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즉 은행의 이자율로,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은행의 이자율을 낮춰라 혹은 높여라,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지니까 은행은 대출의 양을 늘려서
이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은행은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니 이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주택 융자 금리도 하락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봅시다. 심지어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낮은 이자율로 주택 융자 자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즉, 은행은 서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개시합니다. 가게는 대출을 바탕으로 너도 나도 서둘러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주택의 수요가 늘자 주택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처럼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가치가 상승한 주택을 팔아 대출금 상환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은행 역시 증가한 대출 수요를 바탕으로 상당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지요. 자, 은행이 정부의 개입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자율을 낮춥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주택 구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주택 융자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심지어 신용도가 낮은, 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낮은 이자율로 주택 융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출금을 온전히 갚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낮은,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낮은 이자율로 주택 융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주택을 사기 시작합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기구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대출을 빌려서 주택을 산다 할지라도 주택 가격이 오르니 그 주택을 팔면 대출금은 물론 상환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의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주택을 낮은 이자율로 융자 대출을 받아서 너도 나도 주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주택 가격의 거품이 증가하고 물가가 치솟자 한국의 중앙은행격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즉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은 너도 나도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요. 주택 매물이 쏟아지자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자, 그 결과 은행은 대출금은 물론이고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자 파산에 직면합니다. 은행이 파산하자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도산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에 직면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즉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더니 이 정부의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은행은 이자율을 낮추었고 그 낮은 이자율 덕분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주택 융자금을 대출받아서 주택을 서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이자율이 낮아지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지나치게 물가가 치솟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격이죠. 여기서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낮은 대출 이자가 낮을 때는 얼마든지 그 이자를 갚을 수 있었지만, 이자를 낼 수 있었지만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주택 시장에 주택을 팔기 위해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쏟아지죠.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공급이 늘어나니 당연히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 은행의 금리가 상승해서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았지만 공급이 너무 많으니 주택이 또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 자금을 빌려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출금은 물론이고 은행 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즉 대출을 해간 민간 가게가 그 대출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갚지 못하니 은행은 파산에 직면합니다. 자, 은행은 대출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그 대출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니 대출금은 물론이고 대출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니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니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 역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서 도산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도산하니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죠. 실업자가 증가하니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시중에 없는 거예요. 즉 소비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즉 유효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 공황에 직면합니다. 즉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세계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느슨해지자 은행이 금융업을 담당하는 즉 자본을 빌려준 자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대가를 이자로 받는 그 금융 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시 공황, 경기 침체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즉 시장에 맡겨두면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가 예로 든 것은 바로 금융 위기를 예로 들어서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경기 침체가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오히려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 이것은 바로 시장의 실패다. 더 이상 시장의 가격 기구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시장의 실패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째 시장의 실패와 관련한 세 번째 사례로서 거대 자본의 독점화를 들여다봅시다. 시장에서 재화는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을 매개로 그 재화가 최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특정 사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지요. 규모의 경제에 따르면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대하여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 생산비가 감소하여 수익이 증가합니다. 특히 에너지, 철강, 제조, 통신과 같은 사업처럼 시설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는 현저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경쟁력 있는 자본가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합니다. 생산비의 감소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지지요. 자, 그 결과 특정 사업 영역에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 외에 다른 경쟁자는 소멸합니다. 자,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은 그 거대 자본을 이용해서 특정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설비를 늘리게 됩니다. 거대 자본이 있으니 설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즉 거대 자본이 있으니 아메리카노 카페 지점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즉 생산 설비 시설을 확장시킬수록
그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운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 에너지, 철강, 제조업, 통신과 같이 어떤 재화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마련해야 될 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설의 규모를 마련하고 그 시설의 규모를 늘리면 생산비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은 특정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대규모로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고 비용이 다운되니 생산 비용이 다운되니 낮은 가격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특정 재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대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는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특정 재화와 관련한 사업에서 특정 거대 자본을 가진 특정 기업이 그 재화의 공급을 독점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경쟁자가 다 소멸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시장을 독점하고 나면 독점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다시 높입니다. 다른 경쟁 사업자가 없으니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독점 기업의 상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독점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는 특권을 악용하여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의 납품 가격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합니다. 협력업체 역시 독점 기업 외에는 품목을 유통시킬 사업체가 없으니 독점 기업의 횡포를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나아가서 대형 매장은 그 매장에 입점하는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상품에 대한 할인을 강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아메리카노 카페 지점을 커피 카페 지점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엄청나게 늘리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그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메리카 세보미 카페 이외의 카페는 전부 다 소멸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장에서 아메리카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보미 카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제가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를 공급하는 유일한 혹은 아주 소수의 유일한 사업자가 된 거예요. 즉 독점의 위치에 올라선 것이죠. 그러면 그 아메리카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보미 카페밖에 없으니 다시 상품 가격을 올려도 높은 가격의 소비자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보미 카페 말고는 아메리카노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으니 세보미 카페에서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품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보미 카페에 여러 가지 원재료, 원두 커피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업체 역시 세보미 카페 외에는 원두 커피를 납품할 곳이 없으니 세보미 카페가 그 납품 가격을 다운시켜도 어쩔 수 없이 그 낮은 가격에 원두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세보미 카페 매장을 대형 매장으로 확장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매장에 다양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 대형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의 매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의 매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저희 매장으로 입점하는 업체들에게 세보미 카페라는 대형 매장을 사용하는 대신에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혹은 세보미 카페에서 파는 물건은 시중의 가격보다 매우 낮게 팔아라 이렇게 할인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대형 매장에 입점하는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고 할인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보미 카페라는 대형 매장이 독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은 소비자가 몰리게 되고 소비자가 많이 몰리는 곳에 입점을 해야만 어,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대형 매장의 횡포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었더니 거대 자본이 특정 사업 영역을 지배하여 결국은 소비자 그리고 납품업체 혹은 입점하는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횡포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시장의 가격에 맡겨두었더니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 이건 역시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